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비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언 직후 군 병력은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방송국, 국회로 신속히 이동했습니다. 시민들은 각종 매체의 속보를 통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행진하는 군 차량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고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으며 후자는 더 강력한 군사치안권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기본권 제한도 법률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찬성 측은 국가 전복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절차와 요건이 불충분한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사단체와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발동의 법적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리의 시민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한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는가? 국가 안보 명분이 민주주의의 견제장치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람들의 시선을 과거로 향하게 했습니다. 헌정 질서가 안보라는 이유로 흔들렸던 또 다른 사건. 바로 1948에서 1949년 헌법과 정의가 안보라는 이름에 무너졌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 사건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이 울려 퍼지자 조선 전역은 해방의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거리에는 태극기가 물결쳤고 사람들은 부둥켜 안으며 해방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갈라졌고 북에는 소련군, 남에는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미군정은 치안과 행정을 운영해야 했지만 인력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일제시절 조선 총독부에 충성했던 관료, 경찰, 법조인 상당수를 그대로 기용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와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해방 직후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와 치안대는 친일 인물들을 감시하거나 처벌하려 했지만 미군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시켰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제헌국회는 헌법 제101조에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해 9월 압도적 찬성으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반민특위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임시정부 출신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조사위원 9명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됐습니다. 수사와 체포 권한을 가진 특별경찰대도 함께 조직됐습니다. 반민특위는 출범 직후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언론은 이를 한국판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이미 친일 세력의 조직적 저항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48년 반민특위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경대원들은 전국을 돌며 일제강점기의 민족을 탄압하고 부를 축적한 인물들을 체포했습니다. 대상은 경찰, 헌병, 밀정뿐 아니라 고위 관료, 언론인, 자본가까지 광범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친일경찰 노덕술의 체포였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고문 수사로 악명 높았으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잔혹한 신문 경력이 알려져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경찰 고위직에 남아 있었습니다. 1949년 특경대의 전격 검거 소식에 국민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이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외에도 친일 자본가 박흥식 그리고 일제말 전향의 친일 선전에 앞장섰던 춘원 이광수 등이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반민특위는 체포뿐 아니라 조선 총독부 문서, 경찰기록, 일제시기 신문기사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 작성에 주력했습니다.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활동했지만 반민특위는 곧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일제경찰 출신이 다수 포진한 현직 경찰은 특경대의 수사를 치안방해로 규정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노덕술 체포 직후 특경대 활동이 국가 치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경찰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때부터 반민특위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 경찰 친일 세력연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민특위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경찰, 언론, 정치권 일부가 조직적으로 반격했습니다. 특히 1949년 5월 현사태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국회의원 15명을 북한과 내통한 간첩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반민특위 위원이거나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영장은 제시되지 않았고 범죄 사실도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절차 없이 강제 연행했습니다. 구속된 의원들은 재판에서 가혹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이 원하는 진술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부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훗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는 실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정권이 친일 청산을 막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결정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되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은 경관 40여 명을 이끌고 아침 일찍 특경대 사무실을 기습해 출근하는 특위 직원과 간부들을 체포 연행하였으며 특경대를 무장 해제시키고 봉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직접 해산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합법적 헌법기관이 대통령 명령으로 강제 해산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반민특위 총무과장이었던 이원용은 훗날 헌법기관을 대통령 한마디로 없애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특경대 해산 이후 반민특위가 기소한 사건은 대부분 유야무야됐습니다. 총 221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형 1명, 무기징역 18명에 그쳤고 1950년 3월까지 전원 형집행정지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결과 친일 세력은 재산과 권력을 유지했고 반민특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한 사람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을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안보라는 명분 아래 무력으로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부와 권력을 쥔 친일 세력은 해방 이후에도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찰, 관료, 언론, 경제계의 핵심 자리를 차지했고 정치권과도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은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동삼 선생의 손녀 김복생 씨는 8평짜리 반지하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제 삶이 그 증거입니다. 이 불평등의 원인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친일 청산 실패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교육, 취업 기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친일 세력의 후손들은 재산과 인맥을 세습받아 사회 각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친일 청산 실패는 역사 기록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교과서에서 반민특위 사건은 간략히 언급되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은 친일 행위를 불가피한 선택 또는 근대화에 기여한 행위로 포장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조사 끝에 2009년 1006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는 해방 이후에도 고위직을 지낸 인물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산 환수나 처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뉴라이트 진영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했고 지난 윤 정부 시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독립운동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과거의 색깔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가를 승률 1%의 무모한 투쟁가로 비하했고 종북이라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이는 1949년 반민특위를 공산주의 책동으로 몰았던 과거의 색깔론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형태만 달리해 반복되기도 합니다. 1949년 반민특위 해산과 2024년 12.3 사태 사이에는 75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지만 안보와 질서라는 명분 아래 권력이 반대 세력을 제압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두 사건 모두 언론, 사법, 행정 권력이 한 방향으로 작동했고 반대의 세력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됐습니다. 과거의 결과는 친일 세력 온종과 정의 실현의 좌절이었고 이번 사태 역시 법치와 헌정 질서에 중대한 도전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법적 견제 장치 강화, 언론 독립,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반민특위 사건은 정의의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1949년 헌법기관이 안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 명령으로 해산된 사건은 국가 정통성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사회 불평등과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또 한 번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닮은 꼴 구조 속에서 정의 실현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대적 우연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경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